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믿었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당시 독일 최고 사령부의 시선을 설명하는 문장은 없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독일의 장군들, 특히 프란츠 할더와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핵심 인물들은 미국을 진지한 군사적 상대가 아니라 느슨한 상인들의 나라라고 규정했다. 그들에게 미국인은 전투에서 죽을 각오가 된 병사들이 아니라 편안함에 길들여진 소비자였고, 명예보다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개인주의적 국민이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미국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였다. 그 판단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온 군사 문화의 산물이었다. 프로이센 전통은 수세대에 걸쳐 규율, 복종, 절제, 군인 정신을 신성한 가치로 여겼다. 청년 시절부터 훈련된 독일 장교들은 군대를 일종의 기술이자 예술로 보았고, 전쟁의 무게는 오직 경험과 희생으로만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대서양 건너편을 바라보며 보았던 미국은 그 반대의 세계였다.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본토에서 대규모 전쟁을 겪은 적이 없는 나라, 징병제도 미약하고 장교 상당수가 시민사회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전쟁보다 평화적 번영을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국민. 1941년 기준 미국 육군은 약 160만 명이었다. 독일 입장에서 이 수치는 끔찍할 만큼 작았다. 무장 상태도 뒤처졌다. 당시 육군이 보유한 상당수 전차는 M2A4 같은 구식 모델이었고, 장갑은 유럽 전장에서 통조림 수준의 보호력밖에 주지 못했다. 보병 장비도 군사 강국 기준에서는 형편없었다. 장교단 역시 품위 있고 성실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다. 독일군은 폴란드를 단 4주 만에 무너뜨렸고 프랑스를 6주 만에 굴복시켰으며 1941년 말에는 소련 수도 모스크바 주변까지 진격해 있었다. 이런 전적을 쌓은 군대가 보기엔 미국은 상대라고 부르기도 애매했다. 미국을 향한 그들의 평가에는 배경이 있었다. 유럽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의 무대였다. 강대국의 지위는 피로 증명해야 했고 실수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미국은 지리적 고립 덕분에 직접적인 침략을 거의 겪지 않았다. 독일 장교들의 눈에는 그것이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전쟁의 본질을 잊었고 잊었다면 다시 배울 수도 없다는 것. 할더의 일기에는 미국은 군사적으로 의미 없는 나라라는 식의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구데리안 역시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 자체를 경제적 압박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들의 판단에 확신을 더한 것은 육군 정보국이 모아온 미국 관찰 보고서였다. 그 보고서들은 미국 훈련소를 방문한 독일 무관과 스파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들은 훈련병들의 느슨한 태도, 미약한 기초훈련, 군사적 냉혹함이 부족한 전투 교육 같은 요소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미국 병사는 용감할 수 있으나 훈련 부족과 개인주의적 태도 때문에 조직적 전투에는 부적합하다. 이것이 당시 독일군의 공식적 시각에 가까웠다. 문제는 미국도 이 평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 후반 워싱턴의 고위 장교들은 유럽 표준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수준이 확실히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당장 싸울 준비를 갖춘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준비할 능력을 가진 나라라는 자신감이었다. 이것은 독일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적 접근이었지만 미국에게는 국가적 현실에 딱 맞는 방식이었다. 바로 이 차이가 훗날 독일의 오판으로 이어진다. 독일군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춰야 한다고 믿었다. 전차, 병력, 포병, 탄약, 보급 체계까지 미리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 상태로 연속된 작전을 밀어붙여야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반면 미국은 전쟁에 들어간 뒤에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41년의 독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미국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헤맬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들에게 미국은 시간을 주면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을 줘도 준비를 못하는 나라였다. 이 오판은 진주만 이후 더욱 굳어졌다.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고 미국이 전면전에 뛰어들었을 때 독일 전략가들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의 결론은 단순했다. 미국이 아무리 분노하고 결의에 차 있어도 대서양을 건너 유럽 전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과 장비를 모으는데 최소 2에서 3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은 무너지고 영국은 해상 봉쇄로 굶주릴 것이며 독일은 유라시아의 지배자로 남을 것이라는 자만이 계산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을 둘째 문제로 취급했다. 해결해야 할 첫 번째는 소련, 두 번째는 영국, 그리고 마지막이 미국이라고 믿었다. 이 순서는 그들이 얼마나 미국을 가볍게 봤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의 산업력과 인력풀, 지리적 위치, 기술력은 당시 독일이 이해하는 전쟁 방식 밖에 있었다. 그 세계관 속에서 미국은 절대로 초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들은 상대의 속도를 보지 못했고 상대의 잠재력을 읽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오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독일의 자신감이 깨지는 순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충격의 파도였다. 첫 번째 균열은 전쟁터가 아니라 책상 위에서 시작된다. 정보 분석가들이 미국 산업 보고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진실의 단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방향을 바꾼다. 그 균열이 어떻게 깊어지고 결국 독일의 전략 전체를 뒤집어버리게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다. 적어도 베를린의 정보 분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1942년 중반 독일 정보국 소속 경제 분석 담당자들은 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각종 산업 생산 데이터와 요원들의 보고서를 앞에 두고 멈칫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수치들, 1년에 수천 척의 선박, 한 달에 수백 대의 폭격기, 매주 전차 수백 대가 공장에서 나온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선전용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이 자국 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조작한 수치. 그럴듯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은 조선소의 80%가 사실상 유휴 상태였고 공장 대부분은 민수용 자동차나 냉장고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리버티암이라는 이름의 화물선을 매일 한 척 이상 진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건 기존 유럽의 군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새로운 감각의 전쟁 준비였다. SS 로버트 E. 피어리. 그 이름은 당시 베를린 정보국 내부에서도 별도로 회람된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했다. 1942년 단 4일 만에 조립을 시작해 진수까지 마친 전설적인 선박. 독일의 조선 기술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고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6개월도 빠른 편에 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용접 기반의 조립식 구조로 거의 장난감처럼 선박을 찍어내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배의 속도가 아니었다. 이 선박들이 곧장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병력과 보급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독일 유보트 부대가 연합군 수송선을 계속 격침하고 있음에도 전체 수송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독일 해군 참모부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표현이 등장했다. 유보트의 효율성에 변화가 감지됨. 이 말은 곧 미국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단순히 선박을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당시 독일 해군 정보 분석가들은 미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본 적도 내부 구조를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매일 수십 대의 셔먼 전차가 매주 수백 대의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가 나올 수 있는지. 독일 공장은 이미 전시 체제로 전환되어 있었고
기술자들도 모두 배치돼 있었지만 그 생산 속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너무도 느렸다. 여기서 독일 분석가들이 처음으로 본질적인 혼란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그들이 계산해온 전쟁은 최대 효율의 싸움이었다. 제한된 자원을 가장 잘 쓰는 쪽이 이기는 게임. 하지만 미국은 그 공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낭비 가능한 풍요를 바탕으로 전쟁을 운영하고 있었다. 물량이 과잉 상태여서 손해를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항공기 한 대를 잃으면 두 대가 대기 중이고 전차 한 대가 고장나면 공장에서 하루 만에 대체할 수 있었다. 이 무렵부터 베를린 내부에선 처음으로 당혹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비공식 회의와 보고서 속 언어는 달라졌다. 아직까지 전장에서는 유리하나 산업력 격차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 중이라는 표현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독일은 미국을 단순히 무시하던 상태에서 경계하는 단계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문제를 더 악화시킨 건 미시간주의 윌로우런, 일로런 공장이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 기존의 자동차 조립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폭격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독일 기술자들에게 충격이었다. 포드식 대량 생산은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는 유명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군용 항공기에 적용한 것은 당시 유럽 어느 나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공장 하나에서만 하루에 한 대의 B-24 폭격기가 출고됐다는 사실은 그들의 계산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독일 정보국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국의 월간 선박 건조량, 전차 생산량, 항공기 출고 수치를 전선의 소모량과 비교해 보았다. 결론은 단순했다. 미군은 독일군이 파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병력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단순한 잠재력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균열은 놀랍게도 총성 없이 시작된다. 책상 위, 계산기업, 종이 한 장 위에서. 그것은 미국의 전략이 총칼이나 전술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다. 베를린의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변수 하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미국은 무겁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볍고 빠르게 증식하는 거대한 생물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만약 산업력만큼이나 병사들도 이렇게 훈련되어 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질문은 단지 가능성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군은 유럽 본토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답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전투와도 달랐다. 그들이 처음 전장에 발을 들였을 때 독일군은 조용히 웃었다. 1943년 2월 티니지의 협곡 카세린 패스에서 미군은 역사상 첫 대규모 지상전의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미국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투입된 이후 연합군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독일군이 보기에는 그저 신병이었다. 지휘체계는 혼란스러웠고 병사들은 경험이 부족했으며 전차 지휘관과 보병 사이의 협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 모든 약점은 한 명의 독일 장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 그는 바로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이었다. 롬멜은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전설적인 전술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신참 미국군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느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그의 병사들은 전장에서 단련된 자들이었고 미군은 장비만 좋은 훈련 중인 민간인이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오갔다. 카세린 패스는 그 모든 예측을 입증해주는 전장이었다. 독일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미군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기갑 부대가 협곡을 기습했고 포병은 통신이 엉망인 미군의 지휘소를 먼저 노렸다. 미군은 재빠르게 무너졌다. 전차는 후퇴했고 보병은 흩어졌으며 수많은 장비가 그대로 버려졌다. 당시 독일군 병사들이 남긴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겁먹게 한 것이다. 그들은 싸우는 법을 모른다. 어떤 병사는 포로로 잡힌 미군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네 장비는 멋지더군. 하지만 장난감처럼 다루면 아무 소용없지. 버려진 셔먼 전차와 탄약 상자를 뒤지며 독일군은 확신을 갖게 된다. 미국은 장비만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 훈련, 인내, 조직,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각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강한 무기도 쓸모없다는 것. 베를린으로 올라간 전투 보고서의 결론도 비슷했다. 미군은 무기력하다. 실전 경험 부족과 전술적 무지로 인해 조직적인 공격에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결론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미국은 지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시간을 이제 막 받은 것이었다. 카세린 패스 이후 미군 내부에서는 엄청난 자기 성찰이 시작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포함한 고위 지휘관들은 이번 패배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고. 새로운 전술 교범이 만들어졌고 장교 훈련이 재정비되었으며 전투 부대 간의 통신, 포병 지원, 그리고 장비 정비 프로세스까지 모두 수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일어났다. 그 중심에는 조지 S. 패튼이 있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 부임하자마자 병사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기압을 높이고 명확한 명령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전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그의 철학은 무너졌던 부대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동시에 병사 개개인의 심리도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러섰던 이들이 동료를 잃고 후퇴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생존이고 책임이라는 것. 전투가 반복될수록 미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방어를 넘어 반격을 시도했고 포병과 공군의 협력도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카세린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들은 여전히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전선의 짐 정도로 여겼다. 이런 인식은 전쟁 전반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롬멜조차 후일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아이 같았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아이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북아프리카는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진짜 영화는 유럽 대륙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전쟁이 기술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기로 결정했다. 다른 나라들이 전술과 명예, 병사들의 용기와 투지를 중심으로 전쟁을 설계했다면 미국은 전쟁을 생산성과 속도의 함수로 재정의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전장의 질서를 바꾸는 열쇠가 된다.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군은 단순히 더 강한 병사가 아닌 더 효율적인 전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은 반복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이었다. 예를 들어 독일군은 전차가 고장나면 현장에서 정비사가 수리했다. 하지만 미군은 M4 셔먼 전차의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 전체를 뽑아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다. 기존 부품은 수리창으로 보내 재가공했다. 이 접근법은 전통적 군사 문화에서는 낭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낭비를 감수할 만큼 자원이 풍부했다. 그 자원의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대표적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레드볼 익스프레스였다. 1944년 프랑스의 철도망이 독일군에 의해 무력화되자 미군은 전례 없는 대규모 육상 수송망을 만들었다. 노르망디 해변부터 최전선까지 이어지는 일방통행 고속도로를 설정하고 수천 대의 트럭이 24시간 내내 물자를 수송했다. 그 운전병 중 상당수는 흑인 병사들이었고 적절한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운반한 연료, 포탄, 식량이 없었다면 진격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미군의 병참 철학은 단순했다. 모자라면 안 된다. 독일군은 충분한 보급을 목표로 삼았다면 미군은 과잉 공급을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지점이든 병사가 물, 식량,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그런 가능성조차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미군의 창고는 넘쳐났고 야전에서도 상상 이상의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보급뿐만이 아니었다. 인력 시스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독일군은 경험 많은 참전 용사를 중시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실전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었다. 반면 미군은 병사 개개인을 교체 가능한 모듈로 봤다. 전투에서 부상하거나 소모된 병력은 즉시 후방에서 훈련된 신병으로 대체됐다. 참전 용사들은 일정 기간 후 미국 본토로 돌아가 새로운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고 그 결과 훈련 효율은 높아지고 전선 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1944년 미국은 한 달에 2,000대가 넘는 M4 셔먼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항공기 역시 하루 평균 30대 이상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를 내보냈다. 포탄과 총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이 모든 것이 유럽으로 수송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은 무기와 장비를 가능한 한 표준화했다. 전차의 부품, 트럭의 부속, 무전기의 배터리까지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었다. 이 덕분에 현장에서의 정비와 보급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런 시스템은 전장의 양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미군이 숲속에 독일 기관총 진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기습하지 않았다. 대신 무전을 켰다. 소대장은 중대 포병을 요청했고 중대 사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대 단위의 곡사포가 이어졌다. 10분 안에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들었다. 그래도 저항이 계속되면 항공 지원이 뒤따랐고 P-47 썬더볼트 전폭기가 정확하게 포격을 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보병은 안전하게 전진했다.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이 전술은 비겁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미군의 피해는 줄고 독일군의 저항은 점점 무력해졌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차원은 작전 기동이었다. 독일군 사단이 전선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 대부분 도보로 이동해야 했고 이동에 며칠이 걸렸다. 반면 미군 사단은 듀스앤 하프라 불리는 2.5톤 트럭 수백 대를 통해 몇 시간 만에 이동했다. 독일군이 지쳐 도착할 즈음 미군은 신선하고 완벽하게 보급된 상태로 전장에 배치됐다. 이 기동성 차이가 전선의 반응 속도를 결정지었고 결국 작전 전체의 템포를 바꿔놓았다. 당시 독일의 참모 장교들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전쟁 모델은 19세기식 군사작전의 연장선이었다. 효율, 절제, 고도로 훈련된 병사. 하지만 미국은 그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대체 가능한 구조로 바꿨다. 개인의 영웅보다 시스템 전체의 반복성을 더 중시했다. 이 철학은 독일군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었다. 한 독일 정보장교는 미군의 야전 교범을 입수해 분석한 후 이런 보고를 남겼다. 미국은 병사를 전투에서의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한다. 한 명의 병사가 소모되면 바로 교체하고 손상된 장비는 부품 단위로 수리한다. 이 구조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병참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야말로 독일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적의 본질이었다. 그들은 전략가들과 전투 영웅을 상대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것은 정밀하게 조율된 엔진, 끝없이 공급되는 물자, 그리고 실수조차 용납되는 시스템이었다. 전쟁은 이제 용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산력과 속도, 그리고 시스템의 완결성으로 결정되는 새로운 게임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미국은 이미 룰을 다시 쓰고 있었다. 1944년 7월, 노르망디 전선은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다. 생로, 세인트로 근처의 생울타리 지형은 미군의 진격을 느리게 만들었고 독일군은 끈질기게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미군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중하고 있었다. 코브라 작전, 아퍼레이션 코브러.
이 이름은 당시 독일군에게는 알 수 없는 코드였지만 실행된 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뼛속 깊이 느끼게 된다. 미군은 작은 구역에 엄청난 양의 포병과 항공 전력을 집중시켰다. 7월 25일 아침 약 3,000대의 중폭격기가 독일 방어선 위로 융단 폭격을 퍼부었다. 이 폭격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다. 지형을 바꾸고 방어선을 지워버리는 수준의 파괴였다. 포격이 끝난 뒤 조지 패튼 장군의 제3기갑군이 틈 사이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진격하지 않았다. 질주했다. 거점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우회했다. 저항은 뒤에 남겨두고 보병과 항공기가 처리하도록 맡겼다. 전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속도에 압도당했다. 후퇴하려는 사단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새로 도착한 병력은 혼란 속에 흩어졌다. 전선은 더 이상 전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붕괴, 컬랩스였다. 그리고 독일 최고 사령부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 모든 상황을 부정했다. 그는 여전히 전쟁의 흐름을 되돌릴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아르덴 대공세, 배틀 오브 더 벌지였다. 1944년 12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벨기에 아르덴 숲. 독일군은 마지막 남은 정예 기갑부대를 몰래 재집결시켰다. 목표는 단 하나,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고 엔트워프 항구를 점령해 전선을 분열시키는 것. 기습은 성공했다. 미군은 충격에 휩싸였고 전선은 실제로 밀려났다. 바스토뉴에 고립된 제101 공수사단은 포위당한 채 항복 권고를 받았다. 당시 지휘관 맥컬리프 준장은 단 한 단어로 응답했다. 너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고립된 채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 저항을 이어갔다. 포탄은 부족했고 식량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항복은 없었다. 하지만 진짜 반격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날씨가 개면서 미군 항공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지상에서는 패튼의 기갑부대가 바스토뉴 구출 명령을 받고 단 이틀 만에 북상했다. 참모들은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트럭과 전차, 보급대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며 독일군의 측면을 강타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이제 예전과 같은 기동력이 없었다. 연료는 부족했고 보급은 끊겼으며 사기도 바닥이었다. 아르덴 대공세는 처음엔 놀라운 전략처럼 보였지만 결국 독일의 마지막 예비 전력이 스스로 소진되는 자살 돌진이 되고 만다. 독일군은 그 공세에서 수천 대의 차량과 전차, 수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더 이상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력도 인력도 없었다. 미군은 달랐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며칠 만에 병력과 장비를 재편성했고 전선은 원래보다 더 빠르게 회복됐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전투에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승리는 더 이상 전략적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졌다. 패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이었다. 전선을 조금씩 밀리고 병력이 줄고 탄약이 바닥나고 연료가 부족해지고 보급선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감도 사라졌다. 그 시점에서 독일 최고사령부는 더 이상 전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병사들의 숫자를 계산했고 남은 전차의 수를 세기 시작했다. 그들의 질문은 더 이상 어디를 공격할 수 있는가? 가 아니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냉혹했다. 1945년 1월 독일군은 전선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의미의 절망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진실이 남아있었다. 가장 깊은 깨달음, 독일 장교들이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한 가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패배. 그리고 그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마지막 교훈이었다. 1945년 봄,
독일의 전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도를 펼치면 더 이상 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은 없었고 오히려 흩어진 점과 고립된 섬처럼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하는 주둔지들만 남아있었다. 연합군은 라인강을 건넜고 미군은 거의 저항 없이 독일 내륙으로 들어왔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고 남은 장교들은 단지 얼마나 더 늦출 수 있는가만 계산할 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독일 장군들이 내심 알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이긴 건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그들이 처음 미국을 바라봤을 때는 경멸이었다. 용기도 전통도 명예도 없이 생산성만 앞세우는 나라. 자신들의 군사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식. 그리고 바로 그 무시가 패배의 시작이었다.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종전 이후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통을 무기로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문명 전체를 무기로 바꿨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후회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군인 개인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병사는 시스템의 일부였고 훈련과 교범,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표준화된 존재였다. 전투에서 부상당하면 빠르게 후방으로 보내졌고 그 자리는 즉시 신병으로 채워졌다. 한 부대가 큰 피해를 입으면 해체하거나 철수하는 대신 몇 주 안에 장비와 인원 전체가 보충되었다. 이 점에서 미군은 전투에 실패해도 전쟁에서는 멈추지 않았다. 독일군의 방식은 정반대였다. 장교와 병사들은 오랜 시간 함께 복무하며 형성된 결속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숙련된 병사가 전사하면 그 자리는 메우기 어렵고 부대 전체가 약화되었다. 전차가 고장나면 수리했고 정비사는 거의 장인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군은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했다. 엔진이 망가지면 부품을 수리하지 않고 엔진 자체를 바꿨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것이 낭비처럼 보였고 전통과 기술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다. 미군의 시스템은 전투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었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 역시 종전 후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용사들을 키웠고 그들은 조직을 설계했다. 우리는 사람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과정 전체를 조립라인처럼 운영했다. 전쟁 말기 독일 병사들은 수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반면 미군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쉬었고 최신 장비와 탄약을 갖췄다. 단순히 부자 나라의 이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수 시스템 자체의 차이였다. 미국은 산업 전체를 전쟁에 맞춰 재편성했다. 자동차 공장은 전차를 만들었고 냉장고 공장은 무전기를 조립했다. 여성과 소수인종도 생산 라인에 참여했고 민간 경제는 군수 지원을 최우선에 두었다. 전쟁은 단지 군의 일이 아니었다. 미국 사회 전체가 전쟁을 위한 엔진이 되었다. 독일군은 이 구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숙련된 장인의 나라였고 정확하고 정밀한 기술을 자랑했지만 대량 생산과 표준화 그리고 시스템적 효율에서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했다. 전략적 기량과 전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전장에서 미군 병사는 영웅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역할은 다른 병사가 이어받았다. 이 시스템은 감정적으로는 냉정했지만 작전적으로는 거의 무적이었다. 병사가 피로해도 작전은 계속됐다. 장비가 손실돼도 진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군이 잃은 것은 단순한 병력이나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주도권이었다. 전통과 기술, 용기의 상징이었던 독일군은 결국 더 거대한 구조의 힘 앞에서 무너졌다. 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싸운다는 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와 싸우는 느낌이었다. 포탄이 끝나지 않고 연료가 멈추지 않고 매일 새 병사가 도착하는 우리는 결국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보여준 것은 전쟁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그것은 칼날의 예리함이 아니라 쇳물의 양과 열기로 승부하는 방식이었다.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가장 빠르게 전장에 공급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20세기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자랑이 아니다. 이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무기를 어떻게 쓰는가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기술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었다. 조직화된 의지, 그것이 핵심이었다. 미국은 실수를 허용하고 실패를 흡수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전장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가 된 이유였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이 시스템이, 이 거대한 기계가 언젠가 멈추게 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기계 안에서 일어날 뻔했던 가장 큰 실패, 미국 자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거의 무너질 뻔한 순간을 다룰 예정이다. 우리는 매주 전쟁의 이면과 숨겨진 구조를 파헤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야기와 정신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에게 꼭 보내주세요. 전쟁은 총알로만 끝나지 않는다. 때로는 나사 하나가, 그리고 조직 하나가 전체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